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은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1면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인 노동자 316명 미국음 7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라는 거죠. 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스케줄상으로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로 추적 사이트를 좀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 도착 시간이 대략 한 오후 2시쯤으로 굉장히 좀 빨리 도착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구금 사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란 마음 잘 진정하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길 좀 바라봅니다. 지금 구금에 관세 협상에 요즘 들어서 미국 상대하기 참 벅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국을 또 따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멕시코도 세계를 상대로 관세 50%를 물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같이 맺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 50%씩 물릴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가 우리나라에선 이 중남미 국가 중에선 가장 많이 이 교역을 하는 국가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자동차, 철강 등 1,463개 품목에 대해서 50%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선 이거 설상가상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안 좋은 건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 건지 제2, 제3의 멕시코가 또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내란 규명, 정부 조직법 맞바꾸는 건 협치가 아닙니다. 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이 있기 불과 1시간여 전에 전날 저녁에 있었던 여야 간 이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조직 개편안 이 서로 협의를 하자라고 한 합의안이 파기가 됐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내란 규명하는 거랑 정부조직법 이걸 맞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협치도 아닙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냈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이 문제로 이 투톱이 충돌하는 양상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 팔아 세금 내는 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마찬가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상속세 완화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까지는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억이었었는데 이걸 18억까지로 상향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곧 후속 조치가 가시화돼서 입법으로 이 개정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KT도 털렸다.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숙여 사과했다라는 거죠. SKT에 이어서 KT도 유심 정보가 또 유출이 됐습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유출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유출된 거 맞습니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네, 모든 피해에 대해서 이제 100% 보상하겠다라고 KT에서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미 털린 정보로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는 알 수 없는 거겠죠.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강원일보의 일면입니다. 볼까요? 주말에 강릉에 최대 60mm 단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지금 최악의 가뭄, 극한 가뭄, 지금 가뭄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강릉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최대 60mm까지 단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오늘 강원일보 일면입니다. 네,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사가 이 화성에서 직접 채취해온 한 퇴적암 돌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봐도 그래 뭐 자세히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돌은 돌인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여기 점점 이 점박이 같은 이런 모습들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고대 미생물이 살았던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화성에 생명체가 진짜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인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이 역사의 한 획을, 과학의 한 획을 긋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눈길 가는 기사가 있어서 이것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머리카락도 지갑도 횡, 탈모인 서러움 덜까 건보 적용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내가 자꾸 나이 들수록 머리가 빠지고 이 고민이 이런 분들 굉장히 요즘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는 탈모도 건보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다. 요길 좀 봐야 돼요. 두피의 50% 이상 진행일 땐 건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탈모인들의 희소식까지 좀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152분입니다) 뭐가 152분이냐 기사 같이 보시죠. 152분간 질문 22개가 쏟아졌다. 예정보다 1시간이나 길어졌다라는 거죠. 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예정대로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90분간 진행이 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무려 152분, 60분이 초과가 됐죠. 무려 1시간이 늘어져서 이 낮 12시 한 23분 가까이 돼서 그때나 돼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렇게 60분이나 초과가 된 거냐. 차근차근 좀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검찰개혁 부분이었었죠. 당정간 요거 이견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검찰의 보안수사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 기사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나 검찰 보안수사권 치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구더기가 싫지요.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네, 검찰에서 수사랑 기소를 분리를 하고 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여부가 결론이 났죠. 행안부 쪽, 당이 얘기를 했었던 행안부 쪽에 두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 다음에 불거진 게 이제 검찰에 그럼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여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의 생각이 또 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앱니까? 악착같이 막아야죠. 이 얘기인 즉슨 장독 없애면 안 되죠.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되죠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당 대표는 보안 수사권, 강경파들은 보안 수사권도 다 없애버리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뇌물 사건이나 뭐 마약 사건이나 중대 사건이 아예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수사가 구멍이 뻥 뚫린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금 좀 제동을 거는 보안 입법에 관해서는 당에서 좀 빠지고 대통령실과 행정부에서 좀 주도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는 행안부에 가고 검찰청 또 일부는 공소청
공소만 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산하에 가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수사 기소 분리가 됐으면 됐지. 디테일한 것까지 수사를 다 막으면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담그는가 수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어제 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패가망신해서 원금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했잖아요. 네. 말은 맞는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은 그게 주가 조작 사범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보안 수사권은 좀 두는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했다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청일 교수님, 사실 당 쪽에서는 무슨 보안 수사권이에요? 보안 수사 요청권을 주면 주는 거지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당 쪽의 얘기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도 그걸 수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아닙니다. 검찰에는 요구권 정도만 줄 수 있어요라고 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당의 강경그룹과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중수청을 이제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도 약간 생각이 달랐잖아요. 결론이 났고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수사 요청권을 수사보안권을 요청 정도 한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제 몇 가지 이제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몇 가지 약간 여기서 쟁점적이었던 것들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있었어요. 뭐 하다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하면 저거를 당이 따르지 않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저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서 정리가 됐다. 다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 수사권 없으면 이 경찰이 모든 건 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걸 막자는 거예요.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거. 그게 바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였거든요. 그걸 네. 어제 입장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는 됐다. 정치적 결정이 됐으므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저 부분으로까지 제동을 걸기는 한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완전히 정리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요것만 사실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죠.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도 굉장히 좀 핫하게 문제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지금 위헌이라는 얘기를 사실 사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위헌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 선출보단 직접 선출 그리고 이 지명보단 간접 선출이 더 이게 지금 다 서열이 되어 있는 건데 직접 선출된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거다. 대법원까지 항소심, 상고심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이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사법부에 대한 약간 일갈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제 저 발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닌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그 설명하는 것도 제1위가 국민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뭐 국회 네. 대통령도 직접 선출했죠. 그 밑에 다음이 간접 선출한 사법부하고 뭐 행정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는 그 통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상권 분립인데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국회가 국민이 직접 뽑았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통제한다. 그 시스템 안에서 둔다.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 특별재판부 임명을 국회하고 저 변호사협회 네. 그 법원에서 3명씩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판결까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저 제왕적 대통령제를 꿈꾸는 거 아닌가. 어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필요한 게 절제와 자제라고 그랬는데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건 사법부가 아니죠.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 건 입법부죠. 국회 정치가 제도적 자제, 관용이 필요한 거고 법원은 양심에 따라서 준열하게 서리빨이 내리는 판정을 공정 정의의 입각에서 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걸 국회 통제에 따르라.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원 아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네. 저렇게 한 의도는 저는 있다고 봐요.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네. 그 뜻에 따르는 거고 또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또 헌법재판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주도하는 판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갖고 계속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보석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 발언 자체가 좀 위험한 발언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세 개가 좀 상권 좀 분리돼 있어야 되는 건데 입법 밑에 권력도 서열이 있으니 입법 밑에 사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최창렬 교수님. 입법 밑에 사법부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도 어제 저에겐 대단히 논쟁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네. 위헌적이다, 위헌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위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이런 얘기고 대통령이 어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건 대통령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법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게 크게 보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어떤 갈등이에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선출 권력이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국민 주권주의가 여기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헌정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법치는 이게 임명 권력들이 어쨌든 간에 사법부는 임명 권력이잖아요. 임명 권력이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헌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법부로 본다면 넓은 의미의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파기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무슨 서울 이전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과거 일입니다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 날카롭게 충돌한 겁니다. 이게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민이 주권을 일부 위임한 건데 우리의 대표로서 거기서 결정된 건데 그걸 사법부가 이제 못한다, 위헌하다 이런 걸 제기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논쟁적이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런 어떤 내란 재판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지연되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거는 앞으로 대단히 논쟁적이고 이게 내란 재판에도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필요할 것 같고 대통령 의견을 밝힌 것이고 아무튼 뭐 사법부의 정치와 어제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정치에 휘둘린다. 사법에 휘둘린다는데 말하자면 이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를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칼로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대단히 곤란한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논쟁적인 사안인 건 맞긴 하지만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 발언이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서 한겨레만 나온 게 아니죠. 오늘 많은 조간들이 다 이런 제목을 좀 썼는데 말씀처럼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면은 오늘 어떤 얘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지를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사실 이 주재주에 구금된 한국인들, 우리 근로자들 이제 곧 옵니다. 확정이 됐어요. 몇 시까지 올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구금 사태 미국에 그럼 투자 무리 없는 겁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당황스럽죠.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한미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살짝 좀 여운을 뒀습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인들은 여행 비자로 한국에서 영어 안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 그러려니 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살짝 좀 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자꾸 이러면 우리도 한번 다 잡아들여봐. 우리도 한번 다 뒤집어봐. 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피장 파장 아니냐 뭐 이 대통령 얘기는 그거죠. 미국 사람들도 관광 비자로 와서 아마 관광 비자로 와서 강의하는 미국인들 쫓아내면은 우리나라 영어학원 대부분 어린이 유치원부터 문 닫아야 될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피장 파장 뭐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문화적 차이라고 대통령이 표현한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정치 경제에 민감한 이슈죠.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이번에도 국토안보부하고 이민세관 단속국 IC 같은 데는 트럼프 대통령 온 다음에 불법 이민자를 잡아서 숫자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톰 호먼이라고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인 구속 사건, 구금 사건이 제2, 제3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행정 협정을 좀 해가지고 비자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한다든지 뭐 미국 의회를 더 설득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민 문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선거 공약 때 너무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해서 지도 감독관이 지도자들이 기술 전수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융통성 있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시급한 통상 현안 중에 하나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만 볼 것이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건데 이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2, 제3의 주지아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많은 얘기들을 했죠. 이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기자회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어떤 장이 되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에 상관없이 본인이 맞다, 나 요 얘기 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자처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그랬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이렇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미 관세 협상 왜 늘 하던 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사인하고 악수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공동 기자회견하고 와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겁니까? 라는 지적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이거 이익이 안 되는데 사인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돼야 사인을 하는 거죠. 이익이 안 되는 사인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좀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오늘 새벽에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또 마침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걸 알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얘기한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갈 길이 좀 멉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사인 이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협정을 수용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유연함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창일 교수님,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약간 경고성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어제 대통령의 말씀도 미국이 듣기에는 네. 상당히 강경하게 들었을 거예요. 사인할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국익에 입각해서 서로 하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방어하러 간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일정부 전 대통령의 저런 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네. 횡포 아닌 횡포를 미국이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미 상무장관도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저렇게. 유연함 없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이제 삐끄덕거릴 수 있어요. 한미 관계도 그렇고 관세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건데 어느 정도 이 어제 대통령의 저 말씀도 그렇고 상무장관의 저 언급도 그렇고 이게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관세 협상을 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요. 어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서명 안 했다. 서명 안 했다는 얘기 뭡니까? 그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유연함 없다 우리는. 우리 그대로 밀고 가겠다. 우리 쪽에서 아직 사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워킹 그룹도 그렇고 실무선에서도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그 저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저 상무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관세 협상에 많은 그 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1,500달러 투자 직접 투자는 결정이 됐죠. 근데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은 얼마, 그다음에 그 미국과 우리가 또 그 2,000억 달러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또. 전혀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게다가 이 구금 사태도 그거의 연장이라고 좀 봐요.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봅니다. 말은 맞죠. 불법 이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말은 맞는데 네. 법에 어긋나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트럼프는 난 몰랐다. 그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관세의 양국의 어떤 그 줄다리기의 성격이 있어요. 구금 사태도.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낮춰가는 레버리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었다. 그럼 우리 이익에 국익에 반하는데 그걸 사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물밑에선 분명히 미국 측과 뭔가 이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상무장관이 얘기했다는 거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밑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논의가 좀 잘 진행이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약간 개인사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아예 별도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가족에 대한 언급 직접 들어보시죠.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뭐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일부러 그런 거죠. 네, 지금 아내 이 김혜경 여사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게 대통령 입장에 정책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잘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가족 문제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좀 컨트롤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역대 전직 대통령도 제일 쉬운 것 같은 가족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났지 않습니까? 전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문제 때문에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식 문제, 부인 문제 계속 시끄러웠죠. 가족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또 사람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받았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부인하고 아들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됐었어요. 부인의 뭐 법인 카드 유용 문제라든지 선거법 위반 문제도 있었고, 아들도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듯한 입장을 좀 보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조금 아쉬운 점 부분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화천대유의 아들이 취직했다는 대서특필 때문에 아직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다. 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조만한 인터넷 매체에서 마구 썼는지 유튜브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아직까지 취직 못했다. 너무 좀 자기 피해의식이 좀 확대 재생산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들 문제, 부인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별 감찰관이나 네. 제2부속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해서 그때그때 즉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족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을 사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가족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참 이 말하기 좀 조마조마한데 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운을 띄웠는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많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가족 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뭐 줄제주 구금 사태, 외교 관계, 경제 문제 등등. 이제 취임 100일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4년 9개월이 남았다. 온 길보다 갈 길이 훨씬 더 멀죠.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진짜 지지율은 마지막 지지율이다라는 거. 4년 9개월 남은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할지를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뭔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특검법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여당 투톱 충돌했다라는 거죠. 네. 여야가 분명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1차 논의한 거지. 그냥 파기도 아니에요. 사실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 협의가.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대표님 포하신 거 관련해서도 저번에 사과하셨나요? 마이크에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이시죠. 아까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내란 외환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제가 쭉 영상으로 좀 같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제 저녁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왜 합의라 그래? 그냥 논의한 거지. 란 얘기에서부터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했어요. 란 얘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해요. 란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특검법 합의, 번복, 강행 처리, 혼돈의 이틀이었다. 이 10일 오후 6시 40분 여야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11일 오전 8시에 보면 야당 민주당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물르자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실제로 1시간 뒤인 오전 9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서 내가 어제 재협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0분 뒤에 결렬입니다 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여기 같이 볼까요? 비공개 의총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심심한 사과한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왔고요. 오후 4시 실제 본회의에는 여당의 특검법 이 여당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좀 의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제목 자체가 혼도네이트리였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은 최창렬 교수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같이 볼까요? 낮 12시 40분 정청래 공개 사과해야 된다. 대표가 사과하라 그래. 라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런 거 할 때 혼자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정청래 대표도 동의를 했던 아니냐라는 거죠. 동의했다고 봐야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와 다 상의했다,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 충분히 상의했다고 봐요. 논의가 됐고 저거를 아마 저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정치 쟁점하고 달라서 아주 쟁점적인 거예요. 저거야말로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른바 종식과 저걸 원내대표가 물론 원내 협상은 여야 협상은 원내 대표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대표 상의 안 했다, 지도부가 상의 안 했다고 상상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결렬되고 나서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해라 라고 얘기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저거는 그 논리적 구조로 볼 때 당연히 정청래 대표가 상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당내에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수사를 제대로 해라.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내 강경그룹들의 생각 그리고 또 강성 당원들 이제 항의가 빗받치는 상황 속에서 번복이 된 거거든요. 이건 특검법에 대한 내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 여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단히 이건 이 당내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내 대표의 그 업무예요. 원내 협상은 대표도 물론 당연히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개입도 하고 의견도 밝히겠으나 네. 과거에는 원내 총무가 총재가 임명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총재라고 그랬죠. 대표라고 안 그랬죠. 근데 이게 원내대표는 선출직으로 바뀌었어요. 네. 유권자들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 원내에 관련된 거는 원내대표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의 투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와 원내대표. 당의 전체적인 거를 관장하는 게 대표고 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건데 그게 아무튼 신뢰가 좀 깨진 면이 없지 않다. 저게 아마 야당에게 상당한 비밀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그거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 대표도 동의를 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정들에 대한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찝어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불러드리고 워딩대로입니다. 네. 지금 협상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총괄 책임자의 개념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의총에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보죠.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사과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김현정 대변인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SNS에 그 뒤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가 됐다.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인 거죠.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라는 거.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랑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위 지금 검찰개혁 특위 관련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박선원, 김용민 등등에 대해서도
다 얘기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다 들어놓고 왜 이래? 라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파에 휘둘리는 거죠. 저 합의문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뭐 딴지일보 뭐 댓글인가요? 이런데 굉장히 비난하는 거를 많이 올렸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게 해라. 정청래 대표도 책임져라. 도배를 하니까 강성 지지층이 화가 나니까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이 또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민주당 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바꾼 거죠.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서운하긴 하겠지만은 대통령실과도 협의하는 게 이런 건 상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란 규명하고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게 협치가 아니다. 야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했어요. 내란 규명이라고 했자 특검 연장하는 기간이 15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15일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서 그 정부조직법 개편, 금융위원회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좌초가 됐다 이거죠. 겨우 15일 때문에 특검 몇 달간 수사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이게 까부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제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합과 협치를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 반대로 갔잖아요. 저는 취임 100일에 미래를 위한 나머지 4년 9개월 남는 청사진을 내보내고 협치를 위한 손짓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이것도 결국은 내란 종식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70%, 80% 최고 지지율했을 때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때 미래 안 했어요. 적폐청산 얘기해서 두드려 잡는 거 많이 했어요. 대부분 무죄로 많이 나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높은 국회 다수석 갖고 여야 협치는 말뿐이고 하는 거는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 종식 갖고 임기 말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저는 속이 저는 뻔히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쭉 이런 상황을 좀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선 좀 약간 아니 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나한테 왜 그래? 다 합의가 된 사안이잖아 우리끼리도. 근데 대체 왜 나한테 이래? 라는 취지의 약간 억울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좋은 협상, 부족한 협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불협화음은 상대한테 이로움만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할 일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다 이게 내 당대표 부덕의 소치이니 불협화음은 상대, 여기서 말하는 건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한테 이로움만 줍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덮고 갑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냥 덮자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이거죠. 용산 이재명, 여의도 정청래, 충정로 김어준 3통이 있다. 용산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고 충정로의 대통령은 김어준, 김어준 겸손 힘들다 유튜버라는 겁니다. 지금 3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얘기가 합의가 안 되고 산으로 가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저 얘기 좀 과하게 들려요.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도 그렇고 특검, 내란 특별법 등 말이죠. 그런 내란 관련들 이 사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이견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이견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전혀 생각이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게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수청 어디 둘 거냐.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무장관은 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 또 행안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성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통합과 협치 쪽으로 가려 하는데 당의 강성 그룹들에 의해서 강경 그룹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불편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저는 없다고는 못 그럴 것 같은데 김어준 씨의 저 영향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이제 우파 쪽이나 이쪽의 진보 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극단적인 유튜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짜뉴스 유튜버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어제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제 3권 분립이 아니라 3통 분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권에 대한 약간 이제 그 틈새를 벌리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합의가 번복된 거, 합의가 무산되고 원래 여당이 추진했던 대로 통과된 게 이 특검법 개정 이게 상당히 야당에게 명분을 줬어요. 아무튼 합의해놓고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약속이 깨진 거예요. 네. 저건 조금 여당 내에서 조금 더 아니면 강경하게 밀고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양보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결정이 된 후자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지금 강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좌지우지 되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사안이 많을 거예요 지금. 워낙 이 중차대한 것들이 많고 이게 이제 적폐청산하고 또 다른 게 내란이라는 게 지금 법률 용어예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네. 내란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저걸 자꾸만 저런 식으로 관리가 잘 안 되면 야당의 얘기가 자꾸 힘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절차의 문제 있어가지고 본질이 어디로 가버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 좀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이게 프레임으로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설치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호도돼 버린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당은. 그럼 내란 정치라는 본질이 있는데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문제가 서로 튀어튀어하면 완전히 이게 같은 레벨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상당히 여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무슨 삼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건 좀 과한 거 아니겠느냐. 다만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할 만한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아예 그냥 파기가 됐으니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뭐라고 받아칠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내대표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이 되는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서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정된다는데 이 누군가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강경파들이죠. 강경파. 소위 말하는 개딸들. 예, 굉장히 왕성한 인터넷 카페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정청래도 지금 나가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게 강경파들 아니겠어요? 내란특별재판부도 주장하고 하니까 민주당 따라서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 못 나가서 난리잖아요. 한 번에 더 얼굴 내밀려고.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그 눈치를 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뒤에 좀 실사구시 뭐 중도 실용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나서진 않지만은 뜻은 같이 하는. 저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뜻은 저는 같다고 봐요. 표면상 행동만 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내란 종식에 있는 거죠. 정권 연장에 있고. 근데 저는 내란 종식 갖고 5년간 끌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과거지향적인 거 아니냐. 지금 12.3 비상계엄이 9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란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좀 미래를 보고 가야지. 이런 민주당의 행태, 대통령의 행태, 김어준 씨 행태는 우리 국가 발전상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를 자꾸 뒤로 어제 뭐 이 대통령이 주가 지수를 뭐 3,344 뭐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던데 네. 그거는 대통령이 잘해서 뭐 그 양도세 완화 이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오른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거기에 잘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기업 옥죄는 법이 자꾸 기업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네.
살짝 좀 흥분을 하셨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또 상당히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3통 용산 이재명, 여의도 정청래, 충정로 김어준 세 사람이 그러면은 내란에 대해서 5년 동안 끌고 가겠다는 거냐, 언제까지 내란을 얘기를 할 거냐라고 좀 비판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 얘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란 규명이랑 정부조직법을 맞바꾸는 거 이거는 협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뭐 이재명이 시켜서 그렇다는 얘기도 지금 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최창렬 교수님, 사실 이게 이런 여야 간의 이런 합의,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를 어떤 이 딜의 대상으로 놓고 했었을 때 이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 여야 합의 사안에 대해서 정말 몰랐느냐,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글쎄 뭐 알 길은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네.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뭐 그것까지 언급 안 하면 안 했지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 길은 없는 것이고, 저 얘기 내란 규명과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맞바꿀 수 있어요. 전혀 영역이 다른 거라도 트랙이 달라도 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쟁점과 쟁점 사이에. 근데 제가 전 뭐 물론 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란 관련은 저는 굉장히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문제 같은 경우에 어제도 뭐 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문제와 내란 문제를 같이 맞바꾼다? 저도 그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저께 깜짝 놀란 게 저녁 때 그 뉴스를 접했어요. 이 내란 특검법 연장에 대한 개정,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합의됐다. 근데 그 뉴스 보면서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해줬나? 지금 그리고 워낙 김건희 씨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로렌스식의 얘기도 이제 의혹으로 또 나온 게 있고. 근데 기간 연장 같은 건 하는 게 일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사실 반대하는 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뭐 굳이 이렇게 늘 필요가 있나? 빨리 끝내고 굵게 짧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네.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합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 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협치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조직법대로 하고 네. 내란 관련된 건 내란 관련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권 내에서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이게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잘 소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렇게 삐져나올 거예요. 그럼 자꾸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들로 해서 논란이 또 야기될 수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정말 치밀하게, 그 대신 길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내란 정식 5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 연말에서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나 이게 내년까지 간다.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피로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굵고 짧게 확실하게 해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단죄해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내란 규명과 정부조직법을 맞바꾸는 거 이거 협치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뭐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되거든요. 그게 내란 규명이랑 이런 당위적인 이런 것과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고 할 때는 아까 윤형걸 대표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아니 다 알고 있었잖아.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뭐 특위위원들 다 알고 있었잖아. 합의하는 이 내용.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니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이 합의 사안에 대해서 알고서 합의를 했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당에 제대로 전달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소리라도 좀 지르고 싶을 거예요. 혼자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상의를 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건 뭐 특검을 해도 안 밝혀지는 겁니다. 오히려 서류가 올라와도 안 읽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 페이지는 넘기고 봤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억울한 점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 조변 섞게 한 거는 지지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컸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는 뭐 군왕무치라고 옛날부터 왕은 뭐 거짓말하거나 무슨 짓을 했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걸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뭐 몰랐다는 쪽으로 뭐 편을 들고 싶은데 그만큼 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재명 야당하고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범죄자랑 대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재판을 5개나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라고 그래서 협치를 말로는 하면서 내란 세력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결별을 지금 안 한 측면도 있지만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협치, 합의 뭐 이런 거는 다 말잔치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노론들 있잖아요. 네. 주작 엄하게 한 사람들. 여차하면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상대방 다 죽여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뭐 협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여야 대표들과에서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말뿐인 거 아니냐. 사실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협치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사실 뭐 몰랐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어서 처음에 했었던 생각을 좀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오늘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고 강성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이런 합의를 누구 맘대로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엔 밀실야합이다. 개혁을 원치 않는 수박들이 설친다. 김병기를 끌어내리자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 개딸들은 내란 정당과 협치가 대체 웬 말이냐?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날렸다. 사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 본회의장의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내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자 폭탄을 읽는 모습이 실제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왔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합의가 사실은 다 알고 합의를 한 사안이지만 뒤집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그 이제 강성 그룹들, 네. 강성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당내도 강성 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어느 당이나 뭐 강경 온건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안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긴 한데 지금 저거는 저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단히 이번에 잘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그게 하루 만에 그게 결렬되고 결렬을 선언하고 합의가 파기된다는 건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정치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앞으로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다도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 항상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저 이제 뭐 개혁의 딸이라면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쪽에 또 국민의대로 또 이쪽에 또 이른바 아스팔트 후파란 분의 생각이 만만치 않고 여야 이 거대 양당들이 이 우리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 양당의 그 당원들에 의해서 막 상당히 휘둘리는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당원들 의견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할 정도로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는 의원들이거든요. 결국은 의원들에게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거지 당원들에게 위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원론적인 당위론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 해프닝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곱씹을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여야 신뢰가 좀 깨지는 사례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최창일 교수님.
여야 간의 신뢰 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네. 그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뭐 사과를 해라라고 공개 사과를 요구할 정도니까 상당히 감정이 상한 거예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자기 정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사과 안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을 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겠으나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법사위 특위 다 지도부가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한 것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서먹거리겠죠. 당분간 뭐 상당히 이제 대표와 그야말로 당의 투톱인데 당의 투톱일 정도는 이 여권의 국정 담당 세력의 투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소통에 빨리 나서고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부식하기 위한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탄핵 반대 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내란 정당이라고 할 또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서로 양당이 서로 명분을 주고 있어요. 서로. 그게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신뢰도 좀 이미 상처가 좀 난 상황인 만큼 요거를 좀 회복하는 것도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여야 간의 합의였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면서 두 번째 합의로는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부숙제는 숙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어요. 사진 한 장이죠. 지금 보면 뭐 투표함에 이렇게 종이를 넣었는데 가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 본인도 웃으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 여기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투표함에 가라고 적은 종이를 써서 넣었다라는 거죠. 어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사랑하는 국민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좀 보이셨나요? 이 투표 종이를 접지 않은 상태로 투표 종이를 이렇게 피고 나오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피고 나와서 여기 보실까요? 권성동 의원. 이 투표함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보이게끔 사실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잘 알거든요. 여기 앞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보이게끔 가라고 이렇게 딱 적어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신상 발언 때도 지금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의원님들 저한테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이건 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버린다는 우리는 민주당이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영상에 살짝 보신 것처럼 윤영걸 대표님.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이제 퇴장을 해서 투표를 안 하는 불참하는 방법을 좀 택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투표해달라 그러고 의원들은 나가고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고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고수다. 네, 투표 가라고 쓴 거를 카메라한테 노출시켰잖아요. 옛날에 체리 따봉 때도 카메라 노출돼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 가 표시를 카메라에서 안 잡았으면은 어제 그 부결 반대한 표. 한 표가 나왔거든요. 그게 권성동이다. 뭐 오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가짜를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 하자마자 네. 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밖에서 집회하는 거 피켓 들고 거기 또 얼굴 나와서 찍히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고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기가 피하기는 어려우니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굴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2023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체포 특권 의존 안 하겠다고 해놓고 9월 달에는 그 가결하지 말아달라고 또 읍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차별화가 돼서 하는데
영장 실질심사. 어차피 민주당은 가결될 걸 뻔하니까 네. 거기에 괜히 그 목매이지 않고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경청 실질심사를 받겠다. 저는 뭐 별로 흠잡을 거 없는 행동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상당히 좀 고수였던 거 아니겠느냐.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사실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참여해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를 적은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 투표를 하고 비밀 투표거든요. 비밀 투표인데 하고 나오면서부터 보여주고 줄 서서 계속 보여주고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도 계속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처럼 어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같이 볼까요? 찬성 이 전체 177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 173, 반대 1, 기권 1, 무효 2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본인이 본인 거에 반대했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지금 가라고 적힌 거를 투표함에 넣었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최천일 교수님. 대체 여기에 그럼 반대 1은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갔거든요. 반대 1은 누구냐라는 거죠. 뭐 저도 모르죠. 무기성 투표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권선동 의원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고 민주당 내나 아니면 범여권에서 글쎄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이게 함부로 될 건 아닌 게 아닌가 부체포 특권의 취지 같은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저 지금 보여준 거 저거 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참 민망한 일이다. 일부러 그렇게 보여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비밀투표는 저렇게 보여주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이렇게 더 아주 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보게끔 하진 않고 아예 네.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오니까 좀 뭐 민망해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네. 저 행위를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결백하다 당당하다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행동이 저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고수는 고수인데 내가 보기엔 좀 민망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용걸 대표님 네. 말씀처럼 본인은 자기 표에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반대한 편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개혁신당이나 무소속 쪽에서 뭐 반대가 하나 나오지 않겠느냐. 뭐 찬성은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뻔하니까 좀 뭔가 좀 의사표시를 좀 하고 싶은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한 또 동정심이라든지 네. 또 너무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니죠. 저는 투표장에 안 가고 밖에 나와서 그쵸.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개혁신당 무소속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개혁신당이나 무소속 쪽에서 한 표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냥 짐작만 해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네. 친윤계다, 네. 뭐 찐윤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이가 썩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안 좋지만은 네. 정치인들은 보면 한 달만 지나면 다 풀리더라고요.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저렇게 친해진 거 봐요. 요새 형제처럼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짐작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처럼 나 갔었어요라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방도는 전혀 없죠. 다만 지금 윤용걸 대표님 말씀은 추측컨대 아마도 개혁신당이나 무소속 쪽에서 뭐 이런 이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는 받으러 가게 될 겁니다. 가서 실제 이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